자, 입찰 지대 곡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 지대 곡선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것은 윌리엄 알론소의 자, 용어 두 개만 배우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입찰지대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선 입찰, 우리가 지대란 용어 하나 배울게요. 입찰지대. 자, 입찰지대는 여러분 경쟁해봤죠? 우리 경매 가면 입찰한다고 하죠. 입찰하면 누구한테 낙찰돼요? 예, 그거 잘 아시네요. 그러면 그거예요, 입찰.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럼 뭐 해야 돼? 토지 소유자는 입찰 붙여야 돼. 입찰 붙이면 누가 토지를 차지할까요?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이 토지를 차지해서 이용을 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찰지대는 단위 면적. 자, 단위 면적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1m 곱해주면 1제곱미터를 우리 뭐라고 하죠? 단위 면적. 자, 이제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인데 이 단위 면적,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 토지 이용하는 사람,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입찰지대라고 해요. 그럼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인데 시험에 낼 때는요, 최대를요, 최소로 내버려요. 말을 바꿔서. 그럼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주면 이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주면은 이용자는 이윤이 없지. 예? 초과 이윤이 뭐가 된다? 0.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결국은.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바로 입찰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입찰지대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알론소는 입찰지대설을 주장을 하죠. 자, 도심입니다. 자, 지대, 거리가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도시 내의 산업은 여러 개의 산업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세 개만 볼까요? A라는 산업. 자, A라는 산업에 있어서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A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자, 이것은 B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이것은 C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우선 세 산업만 존재한다고 가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는 이용자에게 토지를 빌려줘요. 빌려주는데 어떻게 돼요? 산업은 많다 보니까 또 뭐를 한다? 입찰 경쟁을 하게 돼. 입찰 경쟁을 하게 되죠. 자, 입찰 경쟁하면 누구한테 토지를 빌려주느냐? 자, 도심에서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데 처음엔 누가 돈을 많이 줍니까? A죠. 요까지는 A가 많이 줘요. A가. 그럼 이 점을 지나서는 A보다 누가 많이 줄까요? B. 그럼 여기서는 B의 토지는 빌려줘요. 그럼 또 이 점을 지나면은 B보다 누가? C가 많이 주니까 이제 C에게 토지는 또 빌려줘요. 그러면은 요 앞에는 도심에서 요 앞에는 도심 가까이는 우리는 상업용 토지 이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 이용은 주거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은 공업용. 이렇게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을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예? 우선 요거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 우선 도심에서는 상업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볼 때 이때 이 빨간 선이죠. 이 빨간 선을 우리는 입찰 경쟁에 따르는 뭐다? 지대 곡선이다. 입찰 지대 곡선, 입찰 경쟁 지대 곡선 너무 길어요. 줄여서 입찰 지대 곡선. 개념을 또 시험에 많이 내요. 입찰 지대 곡선 뭐를 많이 출제한다? 개념을 또 많이 내요. 개념. 그럼 개념을 보면, 그림에서 보면 돼요.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가장 높은 최고의 지대를 지불하는 점들을 연결한 곡선을
입찰 지대 곡선이에요. 가장 높은 최고의 지대를 어떻게 돼요? 지불하는 점들을 연결한 곡선. 입찰지대 곡선 개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우선 입찰지대 개념, 입찰지대 곡선 그림 보고 입찰지대 곡선이 뭔지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 두 개 기초에서는. 자, 140페이지 가면은 알프레드 마샬이 나옵니다. 자, 또 알프레드 마샬에 있어서 마샬은 거기에 여러분 올해 시험에 요거 또 나왔어요. 여러분 24회 시험, 26회 시험, 28회 요 짝수만 좋아하는가 봐요. 마샬은 24, 6, 8 짝수만 출제했어요. 내년에 저라면 안 되겠지. 준지대라고 하는데, 자, 준지대는 단기에만 성립해요. 단기에만 성립하는 개념. 왜 그러냐 보면요, 토지. 자, 여러분 우리 배운 용어 중에 토지는 뭐가 돼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잖아요. 이미 배운 거. 그럼 토지 말고 토지 이외에 우리는 고정. 자,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자,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대표적으로 기계라든지 기구 등을 들어볼 수 있죠. 자, 이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바로 뭐가 된다? 우리는 준지대. 토지 말고 단기적으로 기계 기구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단기에는. 여러분 자동차 생산 설비 여러분 하루 내에 바꿀 수 있어요? 1년 내에 바꿀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고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장기로 가면요, 고정된 생산 요소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장기로 가면은 생산 설비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 라인을 폐쇄해서 축소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변화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장기에는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에는 이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지대는 뭐에만 성립한다? 단기에만 성립하는 개념. 자, 준지대 개념 우리가 올해 시험에 또 출제된 용어입니다. 자, 이 학자들의 견해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시험에 상권 분석 모형의 학자, 지대 이론의 학자,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출제해요. 그리고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출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끔 이 지대 이론과 연결시켜서 가끔 문제를 같이 내기도 합니다. 25회 시험은 새 학자 다 나왔거든요. 28회도 새 학자 다 나오고요. 그리고 26회는 또 지대와 연결해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자들의 견해는 좀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정책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정책 이론으로 가면은 148페이지인데, 자, 부동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토지와 인간이 있죠. 자, 이 토지를 대상으로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 토지와 인간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결합이 된 게 악화가 돼요. 토지와 인간에 있어서의 이 관계가 악화된다. 토지를 대상으로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문제라고 해요. 그럼 토지와 인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부동산 문제인데, 이런 부동산 문제 하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생각나는 것은 토지 문제. 토지 문제에서도 집가 급등에 따르는 문제.
또 주택이 부족함으로써 또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 그리고 또 개발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서 또 개발 이익인 불로소득이 뭐가 돼? 사유화가 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뭐 이 문제를 뭐 해야 돼? 해결을 해야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인 노력이 부동산 뭐라고 한다? 정책이라고 해요.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공적인 노력 자체를 부동산 정책입니다. 근데 이 정책은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정책은 항상 뭐가 있냐면요, 시차가 있어요. 시차, 시간적 갭이 있다는 걸 늘 명심해야 돼요. 시차가 정책에는 존재를 해요. 자, 여러분, 어떤 부동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문제 발생을 했는데, 현재 시장에서 발생했는데, 이걸 정책 당국자가 인식하기가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럼 정책 당국자가 인식을 했어요, 이제. 인식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 한다? 정책을 뭐 한다? 입안을 했어요. 입안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 또 입안을 했으면 뭐 해? 또 국회를 통해서 법 통과시켜야겠죠. 또 법을 통과시키면 또 시간이 걸려. 또 그 통과돼서 공표해서 실행하니까 또 시간이 걸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문제는 다른 문제로 변질되고 있어. 시차로 인해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정책은 뭐가 중요한 거야?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이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자, 그래서 시차가 늘 존재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매년 출제되는 것부터 갑니다. 자, 시험 문제 매년 출제되는 거. 정부의 시장 개입의 뭐다? 이유. 요거는 매년 출제를 또 하는 거죠.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 올해 시험에 또 근거가 나왔죠. 그리고 또 25회도 근거, 정부 시장 개입의 근거가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근거, 예? 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공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 예? 공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시험 지문에 떠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시장 개입하는 근거, 공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 뭐 이런 것을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 29회 내년도 시험에도 반드시 이거 출제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유는 상당히 많아요. 그 많은 이유 중에 여러분이 우리가 귀에 익어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의 실패라는 용어를 우리는 귀에 익어야 됩니다. 시장의 실패. 자,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교재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간단히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네?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뭐 해줘야 돼? 우리는 보완. 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소득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소득 분배를 균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시장 실패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든지 균등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균등한 소득 분배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해요? 시장의 실패.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을 해요. 그리고 또 정부가 개입을 할 때 우리 부동산에 대한 또 뭐를?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또 뭐를 위해서? 우리는 소득을 뭐 하기 위해서? 재분배.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죠. 소득 재분배. 또 저소득층,
자, 여러분 사회적 목표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정부의 사회적 목표 중에 저소득층에 뭐가 있어요? 주거 안정이 있잖아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우리는 공공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게 돼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정부는 또 뭐를 위해서 경제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시장, 부동산 시장에 또 뭐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 따라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지역마다 적정한 주택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또 시장에 개입을 하고, 개입의 이유는요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 읽거나 뭐 읽다가 생각나면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암기하시면 안 되고, 아, 이렇기 때문에 뭐 개입을 하는구나, 이해를 하셔야지 먼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럼 개입을 했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개입 전보다, 여러분 개입을 했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개입 전보다 오히려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죠.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주택 가격이 더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예? 더 개입적으로 더 악화돼 버렸어. 이런 형상을 우리는 정부의 실패란 말씀. 이건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뭐다?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 여러분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면, 여러분 시장의 실패하니까 정부가 개입하겠지만 정부의 실패 나타나면은 누가 해결할 거예요? 정부가 실패했는데.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는 대표적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149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럼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는 대표적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당국자의 불완전한 지식, 정보가 원인이 돼요. 예? 그리고 또 규제 수단, 정부의 규제 수단, 정책 규제 수단이 불완전해요. 100%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불완전하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관료제잖아요. 관료제에 또 뭐? 비효율성.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요, 우리 뭐는 서비스 산업 발전해야 된다. 말은 잘합니다. 발전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 서비스 산업 발전시켜야 된다. 말은 많이 잘해요. 요즘 보면. 그럼 뭘 해야 돼? 서비스 산업 어떻게 돼? 규제하는 법을 없애야지. 근데 법은 안 없애. 규제를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규제 수단도 불완전해요. 그리고 관료제 비효율성도 나타나. 관료제 비효율성. 또 우리나라는 이게 또 심각해. 선거 등의 정치적 영향에 또 많은 영향받고, 또 우리나라는 정치 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 양호하지 못해. 불량한 정치 환경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정치 환경은요,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 선거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선거 등의 영향 많이 받는 게 많죠. 예? 예? 대표적으로 뭐 공항 건설, 공약을 잘 내세요. 어디 공항 건설해서 우리 관광객 끌어당겼다. 지방에서 보면은 지방마다 하나씩 다 공약 내서. 근데 했더니 다 공항 망하잖아요. 공항에서 적자나 다 적자지. 이익 보는 공항 몇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3개만 이익이에요. 김해공항도 이번에 흑자로 돌아섰다 하는데 김해공항에서 없어. 다른 데 다 적자야. 적자 나는 거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없애지 못하죠. 왜? 그 지역에 선거 그게 있으니까 없애 못하고, 그래서 정부가 여러분 세금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게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면 골치 아픕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실패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계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규모를 줄이려고 해요. 그걸 우리는 뭐죠? 정부가 시장에 웬만하면 개입을 하지 마라. 개입을 했더니 더 나쁜 실패가 온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스몰 거버먼트라고 해요. 스몰 거버먼트 뭐죠? 작은 정부라고 해요. 작은 정부. 네? 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 선진국에서는 웬만하면은 시장에 정부는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 원리 그대로 맡겨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개입을 많이 해요. 뭐 정부 툭하면 개입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는 뭐를? 빅 거버먼트, 큰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큰 정부. 문재인 정부도 큰 정부 지향하잖아요. 작은 정부로 가는 게 아니라 큰 정부로 가요. 이게 우리 선진국과 반대로 가요. 공무원 수도 늘리고 웬만하면 다 개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부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은 다 뭘로 가고 있어요? 스몰 거버먼트 형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 원리에 그래 맡기는 정책이죠. 자,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보게 되면은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또 있거든요. 이 원인을 보게 되면은 148페이지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런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기초니까 우선 두 개만 배울게요.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대표적 요인인데 원래도 시험 지문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건데, 자, 공공재,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죠. 자, 그래서 시험 지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거나 공공재가 존재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OX. 맞죠? 원래 출제된 지문. 그래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부 효과의 개념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개념을 보면은 개념도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묻습니다. 자, 시장 기구는 뭐죠? 자, 시장 기구는, 자, 용어, 시장 기구는 시장 안에서, 시장 안 내부에서 수요,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시장 기구래. 그럼 시장 안에서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게 시장 기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외부 효과는 시장 기구를 뭐 한다? 통하지 않고. 그러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 안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가격은 어디서? 시장 경계 바깥,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외부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내부 효과는 없어요. 그 외부 효과를 내부화한다는 말은 있어요. 네, 우선 외부 효과의 명칭이 붙은 이유. 그리고 제3자가 뭐예요? 한번 또 물어봐야 돼. 제3자. 민법의 제3자와 개론의 제3자는 다릅니다. 예? 민법의 제3자는 뭐예요? 민법 선생님한테 일러줍니다. 예. 이해관계인. 개론의 제3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 제3자.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보다 편익도 나오고 이익도 나오거든요. 근데 편익 요 용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베너피트라는 거. 편리함이나 이익이에요. 쉽게 번역하면 편리함이 편의 또는 이익을 주었어요. 그럼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었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본인이 대가를 받지 못해요.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정 플러스
정은 플러스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를 우리는 외부 뭐라고 한다? 경제라고 해요.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수원에 양봉업자가 접근을 함으로써 과수원의 과일 생산량이 이전보다 더 증가했어요. 그럼 과수원 주인은 양봉업자에게 생산량 증가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하죠. 그게 정의 외부 효과예요.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줬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이 외부 효과야. 그것도 뭐죠? 플러스 외부 효과다. 정의 외부 효과, 플러스 외부 효과. 자,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죠. 또 뭐를 입혀요? 또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도 주지만 또 손해를 줄 수 있잖아요. 손해를 입혔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또 뭐 한다? 예? 지불하지 않는다. 손해를 입히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그 손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는 좀 부라고 해요. 부,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를 외부 또 다른 말로 불경제. 이러면 시험 문제에 외부 경제 불경제로 출제하고 부를 다른 말로 외부 비경제도 한번 출제했어요. 외부 불경제, 외부 비경제 다 같은 말인데 자 우선은 요 두 용어 기억을 해야겠죠. 우선 개념부터 이익을 주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건 플러스로 가고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건 뭘로? 마이너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기에서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외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비 과정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있어요. 자, 여러분 소비 과정에서는요. 소비입니다. 여러분 상품을 소비하는 것은 요걸 따지는 거죠. 사회적 편익과 사적인 편익이 있어요. 자, 사회적 편익, 사적인 편익. 자, 요걸 가지고 따지는데, 자, 이렇게 주어진 게 요게 부등호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경우 여러분 개인이 소비함으로써는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 얘기예요. 예? 말 해석은. 그러면 대표적인 게 여기 뭔지 아세요? 요즘 여러분 많이 맞는 게 있어요. 뭐 많이 맞아요? 요거 많이 맞네요. 예? 벌써 갔다 오신 분 있죠? 독감 예방주사. 맞습니다. 예? 본인이 예?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그 이익보다 이 개개인의 독감을 이렇게 맞으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독감이 예방되면서 사회적 이익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적인 이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큰 대표적인 독감 예방주사. 이런 것은 정의 외부 효과예요.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준 거예요. 자, 독감 예방주사 이런 걸 대표적이고 또 여러분이 뭐 요것 말고도 많잖아요. 뭐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교육 서비스 이런 거잖아요. 개인이 교육을 받으면서 얻는 이익보다 어떻게 돼요?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소득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죠. 예? 교육받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은 다 무슨 거죠? 소비하는 과정에서의 정의 외부 효과. 그런데 마이너스는 여러분 소비하는데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있어요. 이 대표 여러분 개인이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 개인이 담배를 흡연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의 간접 흡연으로서 피해가 발생하죠. 여러분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살면요 암 걸 확률이 6배 증가한대요. 예?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게 낫겠지 그럴 바에. 안 피우는 사람이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암 걸 확률이 6배래요.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어떻게 피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이 줄어들어요. 담배 이런 거 대표적. 또 뭐 술. 괜히 술을 마심으로써 이익보다 술로 인해서 어떻게 소란도 나타나고 음주운전도 하고 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또 줘요.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줄어들어요. 피해를 또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담배, 술은 대표적인 우리가 이 소비 과정에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음주운전 이런 거. 자, 소비는 뭐 갖고? 편익입니다. 편익. 그런데 생산은 뭐 갖고 따지느냐? 생산은 비용. 생산 과정에서는 비용. 또 사회적 비용과 뭐를? 사적인 비용. 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생산 과정. 자, 여기서는 또 이런 형태가 돼요. 나중에 이 부등호 몰라서 틀리신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예? 부등호 막 헷갈립니다. 먼저 이해해놓고 나중에 암기를 해야 돼요. 먼저 이해부터 중요한 거예요. 사례 나오면은 이 사례가 어디 속하는지도 알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생산 과정에 여기서 보세요. 생산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여기는 기술 혁신. 자, 여러분 어떤 기업이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입해서 기술을 혁신을 했어요. 이 사적인 그 기업의 비용보다 제품 생산에 드는 사적인 기업의 비용보다 뭐다? 기술 혁신에 따른 기술 파급 효과라는 게 있어. 기술 파급 효과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술 파급 효과로 인해서 여기 점점 줄어들어서 이것은 뭐가 돼? 정의 외부 효과. 생산 과정에서의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술을 혁신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줄어드니까. 자,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우리 공장, 예? 화학 공장. 그래서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화학 공장,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석탄, 우리가 공장이 어떻게 돼요? 들어선다. 자, 뭐는 환경 오염물질, 공해물질을 배출시키는 화학 공장, 석탄 공장 이런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장이 들어서면은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기업은 그 오염물질 배출한 거 고려해서 생산해요? 고려하지 않고 생산해요? 기업은 오염물질 배출 고려하지 않고 생산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누구의 몫이냐? 오염물질을 배출하니까 사회적 비용은 이 사적인 비용에다가 뭐가 더 들어가냐? 그러면 외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환경 오염물질이 공장이 들어서면서 배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하나 더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 오염물질을 하나 더 정화하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뭐라고 한다? 외부 비용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아까 있죠. 두퐁이 예? 전라도 지방에 전라북도 지방에 들어오려고 양해가스책이라면 이제 전 단계죠. 공장 들어오기.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반대하고 주민들이 또 뭐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또 반대하니까 못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직도 우리는 너무 좁은 시야에서 보는데 넓은 시야에서 오염물질 100% 정화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정화 안 되는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삼천리 하면 생각나는 거. 근데 이제 바뀌었대요. 이제 삼천리 이제 도시가스로. 이 업종 진짜 잘 전환했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 삼천리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요 오류동에. 네? 오류에 거기 오류 거기에 삼천리 거기 공장이 있었는데 그 건너편에 리빙 TV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리빙 TV. 그 공장이 있던 지역에 삼천리 아파트 지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리빙 TV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그게 재미나요.
땅이요. 땅이 예? 서울과 부천이 나눠져. 땅이 공장이. 그래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가는 똑같은데 예? 분양가 똑같은데 부천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차이가 있어. 02와 031의 차이예요. 가격 차이 예? 예? 지금은 더 나을 거예요. 옛날에 한 2억 정도 차이 나는데 똑같은 아파트지만 같은 3천일 그 안에 있는데 그 땅 서울이냐 경기도에 따라서. 그래서 분양받을 때 그런 건 경기에 있을 땐 잘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위례 개발할 때도 분양받을 때 잘 신경 써야지. 왜? 땅이 하나 어디 성남, 서울, 송파 연결돼 있거든. 어디 분양받는지 잘 봐야 돼. 위례가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울하고 다른 지하고 가격 차가 2, 3억 더 크게 납니다. 서울은. 그쪽은 비싸요. 예? 그래서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경기에 있을 때는 어느 지역 받아야 되는가. 잘못 받으면 골치 아파. 학군도 안 좋잖아요. 거기 학군이, 거기 성남, 거기 하남 학군 안 좋아요. 송파 아파트 학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더 심해. 그런 경계. 그래서 우리 있죠. 강남 8학군이 왜 했냐. 정의 외부 효과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 8학군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외부 효과 개념 잘 알아두십시오. 뭐 그래프 가지고 설명하는 건 나중에 좀 더 배우고 설명하고요. 외부 효과. 자, 15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공공재가 있습니다. 공공재. 자, 공공재는 여러 사람의 위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말하는데 문제는 이 공공재라는 것은요. 뭐와 반대인 줄 아세요? 공공재와 반대는요. 사적 재화야. 사적 재화와 반대인 게 우리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그러면 공공재는요. 공공재는 특성 두 가지를 가져야 공공재가 돼요. 그럼 특성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소비에 있어서 자, 여러분이 소비에 있어서 본인이 자, TV 방송 시청을 본인이 함으로써 만족을 얻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그 본인이 만족을 하면 다른 사람 만족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도 똑같은 프로를 보면서 만족을 똑같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만족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동일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합이 소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비경합성.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그 재화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공동 소비가 이루어진다. 공동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비의 경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적 제한은 뭐가 나타나겠어? 그럼 사적 제한은 소비에 뭐가 나타나? 경합성이 나타나겠지. 근데 또 공공재는 또 뭐가 나타나요? 자, 여러분 어떤 재화를 소비하는데 특별한 그 재화 소비에 대해서 특별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 재화 소비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국방, 치안 이런 거 배제할 수 없죠. 소비에 뭐가 나타난다? 비배제성이 나타나요. 비배제성. 그런데 사적 제한은 또 뭐가 나타난다? 돈 낸 사람만 쓸 수 있지. 비배제성이 나타나지. 그래서 사적 제한은 경합성, 배제성이 있으면 무슨 재화? 사적 재화.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공재를 여러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뭐다? 그 재화를 공짜로 쓰려는 습성이 강해. 네? 뭐가 나타나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공짜로 쓰려는 무임 승차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임 승차자. 공공재는 이란 무임 승차자 문제.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를 공짜로 쓰려는 이런 게 나타나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공공재의 중요한 공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공공재에 있어서 두 가지 특성 꼭 기억합니다. 공공재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재화를 공공재고, 공공재와 반대인 것은 사적 재화. 사적 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 재화. 그럼 하나 질문 갑니다. 여러분 시험에 내면요 너무 잘 틀려. 자 OX 갑니다. 토지는 공공재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네, 틀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토지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적 재화야. 사적 재화이지만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뭔다? 우리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뭐다?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가 대다수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사적 재화이지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아차하는 순간 다 지문 5개 다 맞습니다. 나중에 어디 틀린지 몰라요. 보면 다 맞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우선은 요 두 가지 시장 실패의 원인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큰 거 두 가지 봤어요. 외부 효과의 개념,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두 가지가 있고 소비 과정, 생산 과정에서 나타난다. 개념 정도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공공재의 특성. 근데 여러분 여기 사회적 편의, 사적 편의 요거부터 좀 기억을 좀 우선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부시장 개입의 이유 좀 설명했고요. 이제 155페이지에 지역 지구재, 이제 토지 정책의 여러 가지 수단, 몇 가지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오시겠습니다.